걸 기억하면 좋겠다에다가 친절하게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별표가 붙은 슬라이드만 기억해 주시면 이런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고 갔구나 정도를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런 분은 한 번 정도는 다른 분들과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좀 하고,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53세 남자고요.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은 그냥 아주 평범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직장에 있는 부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분 그냥 뭐 조금 보시면 한 담배 조금 피우고 배 조금 나오고 운동 조금 덜하고 술도 조금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이 뭐 굉장히 몸을 잘못 굴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분도 정말로 그냥 이분 뭐 사진은 공개할 수가 없지만 그냥 아주 평범한 통통한 남자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50대 중반까지 살아왔고요. 그래서 그냥 별일 없이 살고 있었는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혈압 높다, 조금 콜레스테롤 높다. 근데 뭐가 됐든 의사인 저도 이런 분들이 외래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아직은 약 먹을 필요 없으니까 술 줄이고 살 빼시라 같은 이제 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좀 다가오고 있는 12월, 이제 한 2달 남았고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이분이 가슴이 좀 아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평소에 내가 느끼는 가슴 통증하고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감이 좋아서 택시를 타고 모 종합병원을 갑니다. 심근경색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고, 관상동맥은 3갈래의 가느다란 혈관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막혀서 순간적으로 이런 증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입원한 당일날 바로 스텐트를 했고요. 하루 만에 퇴원을 합니다. 잘 돼서. 근데 이제 의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술, 담배 안 되고, 뭐, 살도 빼고, 약도 먹고,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4알의 약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이 돼서 하루 아침에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이런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생각은 내가 혹시 잘못 살아왔나 하는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7년이 지나서 이분은 좀 환갑이 넘었는데 먹던 약의 종류를 한 종류로 줄이고 정말로 술, 담배 끊고 살을 뺀 다음에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직전, 이런 증상이 있기 직전에 회사에서 받은 검진 결과입니다. 보시면 그냥 통통한 남자, 혈압도 조금 높고요. 콜레스테롤 조금 높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의사가 당장 약을 먹어야겠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원래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제가 병원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일을 강제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유행이 너무 길어지는데 서울시에서 시립병원 의사를 좀 서울시로 출근을 해서 코로나랑 관련된 방역 대책을 같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 방역 대책이 말이 그렇지 사실은 노예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고심을 하다가 어떤 과 하나를 좀 닫아버리고 그 의료진을 서울시에다 매일 출근시켜도 매출에 가장 영향을 덜 받을 만한 호구가 누구지 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일을 하면서 얻게 된 경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20년 7월이니까 코로나가 유행하고 반년쯤 지난 시점에서 제가 한번 전 세계 지도를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4개월이 지난 후 시간이 계속 지나고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한번 어제 캡처를 해봤습니다. 이걸 눈여겨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어떻느냐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됐다라고 등록된 환자 수는 이제 6억이 넘었고 사망자는 600만이 넘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코로나가 심각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1910년대에 있었던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 이 정도까지 사망했는가랑 이렇게까지 오래 유행했는가를 비교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너무 오래 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죠. 초기 시작되는 서울하고 부산, 그다음에 대구 이런 데만 위험한 줄 알았는데 곧 몇 달 사이에 전국이 다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지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현상은 중증 환자가 몇 %나 되기 때문에 병상을 몇 개쯤 차지하고 있다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서
격리 기간을 갖고 이제 해제가 되게 되는데 이 병상 수를 계속 확인하고 있죠. 예방접종을 한 사람 수는 3차 접종까지, 저는 3차 접종까지 했습니다.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약 65%, 4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아직 20%는 안 되고 있지만 비율은 서서히 늘고 있는 상태. 제가 했던 일은 이 시기에 서울시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하나 쓴 다음에 저희 병원을 다녀간 코로나 입원 환자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3,000명 정도의 자료를 뽑아서 별 증상이 없이 걸어 들어왔는데 사망을 하거나 산소호흡기를 다는 걸로 상태가 변한 사람들만 뽑아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나빠지느냐를 이제 연구해서 논문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일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제목, 그러니까 100세 시대의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가장 위험한 요인이 뭐냐, 무슨 뭐 당뇨가 있으면 뭐 담배를 피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번 요인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한 것이 왜 중요하냐? 실은 나이가 드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물론 똑같은 나이라고 해도 뭐 다릅니다. 저는 제 환자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정말로 이름값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함이 이제 억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었는데 만으로 99세인데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는데 저보다 덩치가 더 크고 주름이 하나도 없어서 아들이 약을 대신 받으러 온 줄 알았더니 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99세라고 해도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현재까지 연구된 바가 무엇이냐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실은 누구나 장수를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죠. 저도 사실 무슨 병이 생길지 알 수 없이 사는 사람이지만 현재까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밝혔다 정도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이 지났고요. 아마 3년이 돼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문제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자체는 별로 관심이 이제 덜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이게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지만 절반 정도가 살이 쪘다라고 말합니다. 살이 찔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짧은 기간에 모두가 살이 찐 적이 있던가라고 생각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살이 찐 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살이 찌는 이유는 배달 음식 먹고 집 밖에 안 나가고 텔레비전 보거나 컴퓨터 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안 건강하게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슬슬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모두가 다 코로나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런 논문들이 슬슬 나옵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코로나가 시작됐던 20년에 환자가 40% 줄었었기 때문에 월급 받는 교수들끼리 모여서 좋아했죠. 한가한데 이렇게 좋아했지만 바로 21년부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옛날 같으면 미리미리 와서 1기 정도를 진단받았을 환자들이 요즘은 병원에 왔다 하면 최소 2기다. 그러니까 병을 키워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나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뭐 암도 그렇고요. 단순히 암 환자가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병기가 진행된 채로 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도입 같은 부분이고요. 실제 얘기는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간 별표 있는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노인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뭐 고령 시대 이런 말을 하는데 요거는 현재 가장 최근 상황이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 고령자의 비율이 몇 % 이상 되는 그 국가들을 보여준 겁니다. 일본, 한국 또는 유럽 몇 개 국가들이 30%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약 30년 정도가 지나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대로 30년이 지나서 고령이 됐을 때는 출생이 줄어드는 것과 맞물려서 거의 전 세계가 다 이제 노인의 비율이 30%를 넘어가는 그런 추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고요. 뭐 노화라는 단어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실은 이제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노화라는 단어보다 저는 이제 노쇠에 좀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세에도 숫자만 99지 이 사람이 그 나이처럼 안 보인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제 노쇠가 되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노쇠의 시작인 겁니다. 옛날 같지 않고 뭐 기억력 또는 신체적인 능력 이런 게
예전보다 좀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나쁘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예전보다 그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던 내 능력, 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회적인 능력들이 떨어지는 걸 우리는 노쇠라고 부릅니다. 실은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노쇠고요. 그래서 노쇠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냥 좀 예전보다 조금 몸이나 마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라고 시작하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병을 불러들일 위험이 높아지고 똑같은 병에 걸려도 낫는 속도가 느려지고 이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드러눕게 된다면 결국은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요걸 한번 직접 찾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조선시대가 우리나라 이제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 직전에 왕정 시대였던 조선시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대체 왕들이 몇 살이나 살았나를 봤더니 평균 연령이 제 나이입니다. 제가 조선시대 왕이었어도 갈 때가 됐던 얘기인데 그럼 조선시대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살았던 사람들이 50을 못 살았는데 한 이제 100년, 2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현재의 한국인들은 어떻느냐라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 사람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 여기 적혀있는 숫자는 뭐냐면 기대수명이라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사람이 몇 살까지 살 것으로 기대하느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수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여성이 약 83세, 한국 남성이 약 77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이제 문제점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남녀 격차가 좀 큰 나라입니다. 여성들이 훨씬 건강과 관련해서는 좀 더 이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는 건 문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 어떤 그 질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편이 됐습니다. 근데 100세 시대라 그래서 100세에 사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답변하기 힘드실 겁니다. 저희 집에 100세를 산 분이 딱 한 분이 있고요. 증조할머니께서 호적상으로 97세를 살았는데 오래 못 살까봐 7살에 호적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100살이 넘었지만 이렇게 산 사람이 집안에 하나쯤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100살을 흔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통계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대 수명은 이러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은 평균 80세 산다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사는 사람의 비율이 몇 %냐에 대해서는 1%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난 사람 100명 중에 100년 후에 살아있을 사람은 1명 정도. 정말 다행인 건 이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00살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는 있는데 흔치는 않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얘기. 요걸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있고 점점 오래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80세가 넘게 사는 걸 이제 당연하게 평균이 이렇다는 건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얘기인데요. 왜 별표를 쳤냐면 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수명, 호적상에 태어난 날과 사망한 날을 빼보니까 한 83 정도 사는 게 일반적이 되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라는 말을 하지 않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어디가 좀 조금씩 이렇게 나빠지는 상태가 시작되는 나이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99, 88 뭐 이런 얘기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사실은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들의 이제 현재의 문제는 이 숫자는 내버려둬도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도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데 이게 늘어나는 속도,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뒤집어 말하면 인생의 15년 정도는 무슨 질환 같은 걸로 이제 앓고 그러는 시간들이 꽤 긴 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징이 남녀 간의 수명 차이가 크다는 점,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비율이 좀 낮다는 점. 이게 싱가포르나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90%는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같은 거 말고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치료 목적의 약을 먹고 있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시기는 70세 정도까지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약 10년 넘는 기간 동안은 어딘가 좀 그 골골골 앓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나라에서는 그 그래프로 그려서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생애 마지막 10년 이상을 어떤 이런저런 병치료를 보내게 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병원에 오는 일을 줄이는 것을 굉장히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망 원인으로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면 4등부터는 조금 바뀝니다만 1, 2, 3등은 1980년대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암이 1등이고 그 다음은 심장이랑 뇌죠. 암은 약간 반칙이죠. 전신에 생기는 모든 암을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큰 1등처럼 보이지만 어떤 몸에 생기는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걸리는 경우를 1등으로 본다면 심장과 뇌가 2, 3등을 차지하는 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국가 차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몇 개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망률이 이제 꺾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코로나 전 통계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사람이 사망하게 될 수 있는 병을 크게 둘로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입니다. 어쩌면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열심히 체변 봉투를 석 달마다 내라고 했었던 적도 있죠. 기생충 때문에 병을 앓는다거나 한 번에 무슨 독감 같은 거 걸려서 또는 특별한 전염병 때문에 이제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병으로 부릅니다. 커뮤니커블 디지즈, 이를테면 전파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이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옮아서 생긴 병이 아니라 그 시작이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조금씩 쌓여서 오게 되는 병들입니다. 네 가지 잔소리를 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저는 오늘 아침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는데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진 분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술을 드시는 분들, 담배는 안 필수록 좋겠는데 그걸 또 열심히 피는 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이 운동 부족. 이렇게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보건학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네 가지들을 잘 실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젊을 때부터 이게 조금씩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의 위험인자를 그러니까 결국 그 한국인들이 사망하는 1, 2, 3위의 원인이 어느 정도는 막 길 가다 벼락을 맞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다 본인의 책임이 있는 그런 병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non communicable. 남한테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비롯되는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하는 검진을 받고 나면 대사증후군이라는 통보를 받아보신 분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일종의 내 생활습관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 별표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게 50년 전에 누가 썼던 논문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5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번 재미삼아 속으로 한번 이렇게 세보시죠. 내가 이 중에 몇 가지나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제 경험상 100명이 모여있을 때 7가지 다 하는 분 손 들어보라고 하면 꼭 한 분 정도는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슬아슬하게 한 분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5가지 합니다. 한번 이렇게 세보시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자랑할 만할 것 같으니까 7가지를 다 하는 분 계실까요? 정말로 있죠?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 더 많네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가장 적게 손을 들었던 건 150명이 있을 때 이걸 물어봤는데 정말 한 명이 손을 든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게 50년 전에도 이미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 되게 보면은 규칙적인 생활과 소식, 그 다음에 술, 담배는 하지 않고 혹시 하더라도 술은 조금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은 건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정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제 나이쯤 되는 백인 남자들한테 너 7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하니?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놓고 좀 잔인하지만 그대로 관찰한 겁니다. 얘가 1년 뒤에 살아있나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더니 1970년대에도 그렇게 대답한 40대 남자들 중에 나는 세 가지 이하만 합니다 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20년밖에 안 된 반면 6가지, 7가지를 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그 이후로 33년, 그러니까 당시의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았죠. 이게 10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방금 앞에서 보신 7가지 중에 건강에 엄청난 비결이거나 돈이 많이 들어갈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수명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뭐 저희 병원이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올해 뭐 무슨 치료제 또는 치료 장비를 도입했다, 보통 100억 단위로 나가는데 그런 치료 장비를 도입해갖고 사람 목숨을 한두 명 살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명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얼마 안 되는데 생활 습관만으로도 1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걸 70년대에 이미 안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당시 이후에 2000년대 초, 90년대 후반에 했었던 연구인데 요 그래프가 조금 잔인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게 유제품이 들어가 있는 아니면 그 고기를 태우거나 기름에 튀기지 않은 종류의 음식, 그런 적절한 음식을 좀 잘 먹는 습관, 야채를 많이 먹는 습관, 그 다음에 담배를 안 피우는 습관, 술은 오늘은 술 얘기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술을 먹더라도 그 나라에 맞는 잔이 거의 동일한 알코올량입니다.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또는 우리나라는 소주 한 잔, 고량주 한 잔이 거의 비슷한데 어떤 종류의 술을 먹더라도 그 나라의 그 잔에 한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2잔 이상 안 먹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주를 글라스로 한 잔만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술, 담배, 그다음에 음식, 운동 이렇게 4가지를 유럽인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한 10,000명한테 물어봐서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은 말도 안 하고요. 잔인하지만 1년마다 그냥 본 겁니다.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한 가지도 안 하는 사람은 물어본 시점부터 정확히 10년 뒤에 절반밖에 못 살아 있고요. 4가지를 다 하는 사람은 20%밖에 사망을 안 했다라는 게 유럽의 관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별표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월급을 받고 있어서 병원 안에서 하는 강의에서는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점 있죠? 요 한가운데 요 점. 그 마름모가 사실은 한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한가운데 딱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열심히 하면 정말로 수명이 늘어나느냐를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제가 독일어를 안 해서 이 사람 이름을 발음을 못하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까지 나왔던 60년대 이후의 논문들을 다 탈탈 털어보니까 건강검진 열심히 한다고 수명이 별로 늘지 않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병원장님이 알면 월급을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고 건강검진은 약간 부차적인 겁니다. 검진을 열심히 해서 큰 병을 발견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지는 몰라도 검진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이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제 외래 오늘 환자분들도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4가지 또는 7가지의 생활습관이 엄청 중요하지만 실천을 평생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이제 고달프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지만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한 방에 건너뛸 수 있는 약은 없나 자꾸 물어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방금 쓸모없다고 얘기해놓고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검진을 하는 이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서 다 7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1970년대에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이 뭐냐를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병이 없으면 건강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든 게 다 편안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겠다. 단순히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그건 제가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이 흘러서 2018년에 한 40주년 기념으로 다시 한번 이 정의를 재정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오염, 그 다음에 음식물의 불균형,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너무 잘 먹고 어떤 나라는 너무 못 먹는데, 사실 저는 한국은 잘 먹는 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음식의 전 세계적인 분포의 불균형과 쓰레기 같은 걸로 인한 공해, 이런 걸로 인한 환경 문제가 건강을 해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40년 만에 언급을 했고, 그 외에 모든 건강에 대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차이도 있지만 예방이라는 건 병에 안 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질병 예방보다는 건강 증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이 없어라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병이 없는데 앞으로도 안 생기게 할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게 건강 증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얘가 위에 거보다는 더 큰 개념이겠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이거고요. 그래서 건강검진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나라에서도 정해놓은 검진 항목들이 있지만 그냥 겉보기에는 병이 없는 것 같지만 혹시 병이 있다면 미리 그걸 찾아내서 더 큰 병으로 가는 걸 미리 막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약을 왜 먹습니까? 이게 치료를 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이 있으니까 약 먹어야지는 단순히 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로 인한 그 뒷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옛날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었나요? 수축기 혈압이 200이었답니다. 그리고 평생 머리가 아팠는데 그 이유는 고혈압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약을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약을 안 먹으면 혈압이 200인 채로 사는 거죠. 결국 오래 못 살죠.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미리 찾아냈으면은 더 오래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다. 그 외에 모든 과 병원에 오실 때는 증상이 있으니까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를 쓸모없다고 해놓고 길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목표로 하는 건 병 걸린 사람이 더 큰 병 걸리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아예 병 걸릴 일이 없도록 만들어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좀 치우쳐 있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건강검진 열심히 하고 예방접종 하라는 거 다 하고 간간히 전문가랑 상의를 하고 필요할 때는 약을 먹는다면 아까 보신 그래프처럼 일찍 사망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오래 사는 사람의 그래프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잔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나라에서 받으라는 검진이 있는데,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은 3년 전부터 나라에서 펜CT도 무료로 찍어주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좀 추가를 해봤고요. 나머지는 저도 짝수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연도에 검진을 해야 되고 올해가 대상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검진들 나라에서 날라오면 꼬박꼬박 받아두시면 어떤 병을 미리 찾아서 예방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진 자체가 수명을 늘려준다라고 기대하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내용. 그래서 검진에 대한 내용은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조금 별표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는 왜 했냐면 요거 이름 누가 아실까요? 요 그림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청려장이라고 부릅니다. 청려장은 만으로 100세까지 사는 분들한테 나라에서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지팡이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준다고 합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대한민국에 100세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에 대한 통계는 이 청려장을 만드는 회사가 전라남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올해가 2022년이니까요. 이때쯤, 올해 말쯤 되면 1923년에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사망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분들의 숫자만큼을 이 회사의 청려장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하니까, 주문된 지팡이의 개수를 알면 올해 100세가 된 분은 몇 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청려장을 만드는 회사는 20여 명 가까이 지금 한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청려장, 그러니까 22년에 만들어진 청려장의 개수는 1,80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1922년에 태어난 분들의 비율 중에 이걸 받은 분들의 비율이 1.5%, 2%는 조금 안 되고 1%는 조금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는 희망적이고 하나는 좀 슬픈 일인데 100세가 넘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의도에 사는데 만약에 100살 생일을 맞았다 그러면 영등포 구청으로 이 지팡이가 갑니다. 그럼 영등포 구청에서는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우범주 씨 100살 살았으니까 이 지팡이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지팡이 개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오래 사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슬픈 일은 이 지팡이를 구청까지 와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가는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죠. 오래 사는 사람은 늘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요양원 같은 데 누워있는 채로 100세 생일을 맞는 사람의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딱 이 나이에 이 지팡이를 받으러 당당하게 내가 사는 곳에 구청에 가서 받는 게 꿈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았느냐도 나라에서 이제 모아놉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았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오래 살았는지 물어보고 실제로 제가 한 학생 때는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100세를 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다 피를 뽑아서 100세를 산 한국인들의 장수 비결은 무슨 유전자 때문인 것 같아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논문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결국은 동일하게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저희 집도 100세인 증조할머니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소식하고요. 그러니까 키도 굉장히 작은 분인데 근육량이 많고 조금 먹고 하루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낙천적인 충청도 분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래 사는 거지 어떤 무슨 유전자가 있다거나 혈액검사에서 무슨 특징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서 논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운동보다 중요한 게 적게 먹는 거,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이 두 가지가 거의 절대적인 진리처럼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막 정답을 말씀드린다든가 비결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은 100년 가까이 노화를 연구한 사람들의 여러 논문을 다 뒤져봐도 비슷비슷한 얘기만 자꾸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어쩌면 건강이라는 게 공부도 왕도가 없듯이 건강과 장수도 왕도가 없고 100년 전 나온 얘기가 그대로가 아닐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사회적인 역할을 유지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어떤 도시 얘기입니다. 일본의 어떤 도시가 굉장히 수명이 낮은 이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시장이 의사 출신이 시장이 되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의료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자기의 도시에 있는 가판을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바꾼 다음 등록되어 있는 이 도시의 노인들만이 가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직업 훈련을 한 다음에 노인들이 가판을 해서 음식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해줬더니 갑자기 병원 이용률이 줄고 평균 수명이 몇 년 만에 1위로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을 지속하는 게 장수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구나 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굉장히 뻔한 내용입니다만 저는 운동이나 또는 흡연 이런 얘기는 오늘 안 할 건데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영양이 제일 중요한데 먹는 게 중요하다고 방금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느냐에 대한 얘기고요. 잘 먹는 것의 핵심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슬라이드가 너무 많아서 몇 개 잘랐는데 노쇠라는 단어의 핵심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몸은 예전과 비슷한데 지방이 많아지고 근육이 줄어들면 그게 노쇠의 시작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잘해 주셔야 한다는 건데 제가 왜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뻔한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냐면 요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몸무게가 70kg쯤 나가는데 근육량이 더 줄지는 않아야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 몸무게에다가 1.5 정도를 곱하시면 그래서 내가 70kg인 사람인데 내 몸의 근육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겠다.
조금 이렇게 줄지 않게 유지하고 싶어라고 하면 좀 넉넉하게 1.5를 곱하시면 105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5g 정도의 단백질을 하루에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별표를 붙였냐면 이 부분을 사람들이 제일 크게 오해를 합니다. 105g이면 햄버거에 들어있는 패티가 100g쯤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루에 햄버거 하나 먹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은 고기의 무게가 아니라 단백질의 양을 말하는 거고요. 대충 4나 5 정도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100g의 단백질을 하루에 먹으려면 실제로 고기, 무게를 다룬 고기는 400~500g은 먹어줘야 내 몸에 100g의 단백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의사들이랑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난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보시면은 대충 5 정도를 곱해야 실제 양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유나 이런 거 속이 안 좋아서 안 받는 분들한테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단백질을 어떻게 먹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근육량을 줄어들지 않고 노화, 노쇠를 예방하려면 단백질이 중요하다 정도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별표를 붙여봤고요. 운동은 좋답니다. 근데 뭐 제가 오늘 이렇게 당장 나가서 무슨 운동 하시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운동 굉장히 종류도 많고 저는 운동만 가지고 1시간을 떠들면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보통 하는 얘기가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랑 일주일에 몇 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하면은 몇 분 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 운동을 할 때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강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할 때 전화기를 옆에 놓고 있다가 운동을 하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상대방이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정도면 적당한 운동인 겁니다. 너무 천천히 걷고 있어서 그냥 집안에 있을 때랑 똑같은 말투로 전화를 받아서 상대방이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다면 사실은 운동으로서의 가치가 좀 없다 정도 정리를 해서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강도를 저희가 체크를 해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뭐 이렇습니다.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고 예방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본 그것 외에 뭐 코로나처럼 불의의 감염으로 인해서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걸 예방하려면 예방접종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술도 안 먹는 게 덜 먹는 게 좋고 담배도 안 피는 게 좋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적절한 친구, 취미, 사회활동. 저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덕스프롬이 제일 부러운 이유가 정기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에 있는데 10년 동안 어떤 노인들을 그대로 관찰해서 치매가 생긴 사람과 안 생긴 사람을 비교해갖고 한 1000가지의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린 사람과 안 걸린 사람의 제일 큰 차이가 뭘까를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100세 노인처럼 별 차이가 없었는데 딱 하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2명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약속이 정기적으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10년 뒤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몇 배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바고 저는 그걸 요 별표에 말씀드리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엄청 건강해 보이지만 속된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겉보기에 나약해 보이지만 엄청 오래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차이가 뭘까를 봤더니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는 보통 잘못 찾아보면 경제학 하는 분들한테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요즘 제 전공이 아니라서 건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요즘 떠오르는 개념입니다. 뭔가 외부에서 타격이 왔는데 그걸 원래대로 이제 되돌아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린애들 키우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금만 야단쳐도 완전 주눅 들어갖고 밑으로 꺼져버리는 애가 있는가 하면 좀 있으면 다 까먹고 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는 애도 있는데 이런 게 어른이 돼서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핵심에는 내 건강을 내가 챙길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있고 그 효능감을 바탕으로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면 뭐 사회적 또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혹시 있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계속해서 건강을 챙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은 거 우리가 다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이걸 내가 열심히 실천하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인데 내 스스로 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두서없이 흐른 것 같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오래 살려면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고 새로운 건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실천해야겠다는 동기를 한 분이라도 얻으실 수 있으면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뭐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거나 좀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물어보기가 좀 꺼려지는 일이 있다면 여기 이메일을 제가 공개해 놨기 때문에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들은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세 분만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하루의 생활인이 뭐 음식물 통해서 뭐 직접 물을 마시던 2리터를 마시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공복에 물을 한 컵을 쪄다 더 넣은 물을 마시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 주변에 또 그 투석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또 그쪽 의사가 전하는 말이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 특히 식전에는 마시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실은 콩팥에 문제가 없는 분은 수분 섭취를 꺼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해야 되는 분들은 어쩌면 비뇨기 쪽의 문제로 인해서 소변 양이 좀 조절이 어렵거나 또는 콩팥의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그런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해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물을 많이 먹어서 몸에 그 농도를 이제 희석시키면은 안 좋을 수 있어서 그렇고요. 그 외에는 2리터가 더 좋다는 연구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최소 2리터는 먹어줘야 내 몸에 있는 세포와 그 세포 밖에 있는 기질의 그 적당한 활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수분을 보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2리터를 최소한으로 권하고 있고 뭐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이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를 사람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불가능한 양입니다. 8리터 정도를 먹어야 변비가 없대는데 이건 약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만 2리터 정도를 최소한 먹어줘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내 몸 생명을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배설이나 땀을 통해서 나가는 물의 양이 2리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내 몸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계속 마셔줘야 된다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아침 공복에 물을 한 잔 마시는 따뜻한 물, 찬물 특별히 더 좋고 나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침에 조금 먹는 이유는 위장이 완전히 멈춰 있는데 음식보다는 액체가 먼저 들어오는 게 위장을 깨우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혹시 좀 살이 찐 분이라면 아침에 조금 물을 마셔서 위장에 포만감을 주면 그만큼 식사를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손 들어주시겠죠? 예, 아침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까 식품 관련해서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식품들을 통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송어나 연어에서 나오는 DNA라든지 마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이제 건강기능 식품들은 그럼 우리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섭취하고 활용하면 좋은지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약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일부러 슬라이드를 싹 뺐는데 결국은 질문이 나왔는데
실은 저도 건강기능식품회사의 자문의사를 하고 있어서요. 뭐 특정한 장소에 가면 또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좋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까지 나온 연구들, 제가 지금 진행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현재까지 이걸 만드는 회사 사람들 다 동의를 합니다. 자연에서 섭취하는 것만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어를 먹으면 좋은데 왜 좋으냐면 뭐 오메가3, 오메가6가 좋다고 하니까 그놈만 딱 뽑아서 고용량으로 알약을 만들면 힘들게 연어 한 마리를 이렇게 통으로 구워 먹는 것보다 좋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 우리가 원하는 특정 영양소는 위장에 흡수가 돼서 혈중 농도를 높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 효과를 내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도 그 자연에서 얻어진 식품을 먹은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장기간의 건강평가에 있어서는 그쪽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결과를 내고 있고요. 지금 사실 건강기능식품이 좋다라는 걸 심사하는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볼 때는 이렇습니다. 12주 또는 24주 같은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이 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먹은 사람이 더 좋더라.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는 그런 식으로 입증을 받아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꾸준히 자연에서 섭취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힘들더라도 자연에서 먹는 걸 더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힘들고 내가 몸에 좋은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다양하게 요리를 해먹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충하는 것도 약간은 2차적인 계획으로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한 분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기침을 하면 감기가 됐고, 뭐 열이 나고 하지만은, 몸 안에 흐르는 혈액이나 혈관 같은 경우에는 자가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혈액이 잘 돼야지만 건강한데, 그거를 알려면 수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매달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기적인, 피 뽑는 거. 체열이요? 아니요. 예. 아니. 갑자기 단어가. 주기적으로 이제 헌혈하는 거.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혈액이나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뭔가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좀 알아들은 대로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헌혈이 안 되는 건 내 몸에 혈액을 물리적으로 이제 밖으로 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는 정말 특별한 질환이 있어서 좀 이런 거죠. 혈액에 있는 세포가 실은 세포기 때문에 오래된 놈들은 이제 비장 같은 곳에서 얘들을 파괴하고 새 거를 생산해서 계속 몸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그런 특이한 혈액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혈액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혈액은 몸에서 알아서 오래된 놈은 파괴하고 파괴된 만큼 재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폐쇄된 몸 안에 있는 순환계를 통해서 계속 돌고 있는 상태라서 일부러 빼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내가 좀 남한테 주고 싶은 목적으로 헌혈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혈액을 뽑더라도 재생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요만큼 유지되던 사람이 빠져나가면 이제 비장 같은 지라 같은 이제 곳에서 그걸 만들어서 보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건강과 큰 관련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혈관계 문제들은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전조가 없습니다. 뭐 가끔 고혈압 환자들이 뭐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좀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있지만 당뇨도 그렇고 심해져서 살이 막 쭉쭉 빠진다거나 고지혈증이 정말 심한 분들은 손바닥이 노래지기도 하는데 그런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 약간 애매한 단계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침묵의 살인자 같은 무서운 말도 쓰는데 미리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제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왜 해야 되느냐 살짝 보여드리고 지나간 이유가 어떤 시점에서의 그 사람의 상태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압도 좀 높고 그러니까 아마도 혈관 상태가 비슷한 나이에 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안 높은 사람보다는 안 좋겠지. 요 정도로 확률로 예측합니다. 보통 예를 들면 제가 한 50세 정도의 대한민국 남자가 요 정도 수치를 갖고 있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5%쯤 되는데 5%까지는 그냥 감내하고 살 수 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한 10%쯤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위험하죠. 그 나이에 비슷한 사람보다는 그걸 끌어내리기 위해서 약을 쓰거나 잔소리를 듣게 되죠.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증상은 없고요. 네, 저희 끝내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더 달라고 하셔서 더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워낙 그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바쁘셔가지고 이런 데 오시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바쁘신 분들을 최대한대로 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면서 또 저희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수 비결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이제 식사도 이제 균형 잡힌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좀 하는데요. 제 생각에 보면은 이 마인드 컨트롤 이게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게 당장 몸에 효과를 와가지고서 어떤 소화가 안 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도 이제 실제 경험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제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 건강하면은 다 이런 신체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정신 건강적인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학계에서 이 정신 건강면하고 신체적인 면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어느 몇 %만큼 더 정신 건강면을 좀 중요시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가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신 건강면에서 이제 낙천적인 사고 이렇게를 좀 강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걸을 때 이렇게 이제 따뜻한 봄날이라든지 가을날 햇빛 아래서 걸으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안함을 느끼고 더 이제 그 건강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연구들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이 안에 계신 다른 선생님 누군가도 아마 이런 걸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레질리언스라는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는 정신적인 측면이 좀 강조된 면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신체적인 쪽보다는 정신적인 쪽에 가치를 좀 두고 있고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저희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 몸 부위를 하나씩 전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핵심되는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대부분 신체적인 쪽에 가치를 둡니다. 현재까지는 그래 왔는데 최근에 이제 시도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을 이루는 건강을 100점으로 했을 때 신체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또는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수치로 환산했을 때 그런 각각의 영역이 몇 점이나 되느냐를 좀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연구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 할 때마다 자꾸 편차가 커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보려는 게 그 회복 탄력성이나 우울감 또는 삶의 만족도 같은 거를 저희가 점수로 환산하는 노력을 한 20년 전부터 해왔고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로 바로 몸이 건강하지 않아지진 않을지 몰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회복이 좀 덜 되고 더 나쁜 쪽으로 갈 위험은 높아 정도를 알고 있고 다만 그게 신체와 비교했을 때 몇 대 몇, 7대 3 이렇게 아직은 비율로는 못 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회복 탄력성이 이제 어떤 데서 작용을 하냐면 특히 암 환자들한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분명히 엄청
그 신체적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과정 또는 항암 치료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엄청 빠른 속도로 나빠져서 의사들도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분은 치료를 시작하면 사실 오래 못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치료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라고 했었는데 가족들의 권유로 치료를 시작한 분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의사들의 경험담은 정신적인 측면이 큰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인데 그걸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병이 생겼을 때 회복이 잘 되는 사람은 단순히 신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정신적인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그걸 비율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당신의 상태는 뭐와 뭐가 몇 대 몇이니까 이 비율을 좀 건전하게 유지하게 노력하시라는 식으로 얘기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받긴 하겠는데, 먼저 아까 우리 교수님 연구 논문 중에 식습관과 그 다음에 또 그 관련된 비만의 관계 이런 것들을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것도 좀 같이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네. 앞에 우리 남 회장님께. 네,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교수님이 의과대학 교수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그 노화의 종말이라는 그 책이 출판되어 가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예요. 그 하버드대 의대 교수신데 그분이 책을 써가지고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오랜 동안 인기가 끌었던 걸로 기억되고, 저도 그걸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은 모든 질병도 이 노화를 방지할 수만 있다면은 생명을 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을 하셨던데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환의 이제 그 신약 개발, MNA라든가 예를 들어 레스페라토리라든가 몇 가지 소개가 된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교수님도 아마 그 책을 보셨겠죠. 그래서 그 책 내용이 얼마나 신뢰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신약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책을 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런 책이 나와서 노인의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런 책이 나왔다라고 공지가 돼서 약간 압축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마 실험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험적인 조건에서 노화를 늦추는 거에 성공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노화 방지를 이제 타이틀로 하는 그 국책과제 연구단이 그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이유는 동물에서 또는 세포 단위에서 연구해서 요게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은 지금 후보 물질 또는 후보 그 방법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눈에 띄는 성공을 한 게 없고요. 없는 이유는 사람이 저만 해도 일단 오늘 집에 가서 낮잠 자고 나면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기억력이 내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물 실험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개나 이런 큰 동물이 아니라 작은 동물 또는 눈에 안 보이는 선충 같은 것에서는 실험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특정 유전자를 파괴하거나 촉진시키거나 어떤 종류의 약을 줬더니 안 늙더라라는 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한테 해보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생기는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적용을 못해서가 아니라 막상 해보니까 큰 차이가 없고 조금만 큰 동물한테 해도 효과가 팍팍 떨어집니다. 파리한테만 해도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화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몇 개 찾아서 얘들을 이렇게 깨뜨리면 안 늙을 줄 알았는데 초파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 6대 정도가 지나야 그 6번째 세대에서 드디어 오래 사는 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했다고 해서 제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6대 아래면은 아마 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 있는 해가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어떻게 될지 또 알 수는 없고요.
하지만 진짜 과학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하니까 뭐 놀라운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연구 논문 비만과 네. 관련된 제가 사실은 비만과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썼던 논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라면을 일주일에 너무 이렇게 많은 횟수를 먹으면 대사증후군의 위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혈당의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이제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라면 회사가 별로 안 좋아해갖고 한번 항의 메일도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모든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학생들입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대학생들이 라면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아주 라면을 먹는 횟수에 정확히 비례해서 이렇게 혈압, 체중, 혈당이 올라가는데, 다 정상 범위 안에서지만 이렇게 20대 초반에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30대, 40대가 되면 더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던 논문이고요. 또는 우리가 비만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논문을 이제 몇 번 더 쓴 적이 있는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비만 관리가 더 어렵다는 내용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잠을 잘 자면 잠을 자는 동안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절히 이제 분비가 돼서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폭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고, 한국 사람들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비만도도 높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온갖 게 다 걸려들기 때문에 저는 논문 쓰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대 우리 강의해 주시고 또 진행을 좋은 데를 앞에 주셨는데 우리 오은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